한국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 그들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수십만 발에 달하는 탄약이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관리 비용은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한 가지 기가 막힌 꼼수를 꺼내 들게 됩니다. 바로 주위 동맹국들에게 판매를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탄약을 구매한 동맹국들은 하나같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동맹국, 바로 한국.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계산 앞에 미국은 승리를 이미 확정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순간 미국은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와, 대한민국 진짜 너무 멋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2만 발입니다. 주한미군 탄약 창고에 썩어가고 있는 탄약이 52만 발이죠. 저는 잭 메이슨 미군 군수사령부에서 25년간 이 문제를 지켜본 남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날아가는 보관비를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내린 지시를 듣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걸 한국에 떠넘기자고? 25년 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혈기왕성한 33살 중이었어요. 주한미군 군수지원 업무를 맡아서 한국군과 첫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기억이 생생하죠. 한국군 장교들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탄약 관리부터 보급 체계까지 모든 게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메이슨 중위님, 이 데이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국군 김대령이 건넨 자료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미군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수십 차례 한미 합동훈련에 참여했어요. 걸프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죠. 한국군만큼 믿을 만한 동맹은 없다. 이게 제가 25년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1번 창고부터 15번 창고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탄약 더미들이 쌓여 있어요. 각 창고마다 약 3만 5천 발씩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스며들어 있고 벽면에는 녹이 슬어 있어요. 환기시설은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온도 조절 장치도 고장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20년 가까이 보관된 탄약이 정상일 리 없겠죠? 제가 관리 책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샘플 검사를 더 자세히 해봤습니다. A번, 창고에서 무작위로 뽑은 100발 중 73발이 불량이었어요. 화약이 굳어서 발사되지 않거나 탄피 부식으로 총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상태였죠. 11번 창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습기로 인해 포장재까지 썩어버린 탄약들이 즐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국에 팔겠다는 겁니까? 상관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메이슨, 자네는 너무 완벽주의적이야. 60% 불량이면 40%는 쓸만하다는 얘기 아닌가? 40%가 쓸만하니까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52만 발 중 40%면 약 21만 발이 정상품이에요. 발당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정상품 가격만 1,05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불할 금액은 2,700억 원이죠. 결국 한국은 쓸 수 없는 불량품 31만 발에 대해서도 1,950억 원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불량품 처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해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회의실에서 제가 소리쳤을 때 1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메이슨 중령, 언어를 조심하게.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불량률 60%인 탄약을 정상가로 파는 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자네 지금 상부를 모독하는 건가? 모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조직에서는 내가 문제 제기자로 찍혀버렸어. 2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협상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 주 화요일이다. 벌써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이슨 자네가 협상 실무 책임자를 맡는다. 저는 이 협상에 반대했는데요. 바로 그래서다. 자네가 한국 측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네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협상의 일부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동맹을 속이라는 뜻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 대령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김 대령님, 곧 탄약 구매 관련해서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메이슨 대령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좀 무거우시네요? 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대령의 침묵이 흘러왔어요. 그는 제 속마음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25년 동안 서로를 신뢰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신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협상 준비 회의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가격 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문제는 품질 검사를 요구할지 여부죠. 품질 검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이게 미국이 해야 할 일입니까? 만약 품질 검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축소하고 샘플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죠. 그날 저는 회의를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군 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께서 직접 협상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것 없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협상이 단순한 군수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협상이 된 거예요. 협상 전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협상장에서 한국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될 텐데 과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25년간 쌓아온 한국과의 신뢰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메이슨,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미국에게 영광스러운 역사가 될지 아니면 치욕스러운 역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아침 8시 용산 미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52만 발의 탄약, 그중 60%가 불량품, 2,700억 원이라는 거래 금액, 그리고 25년간의 한미동맹. 과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한국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한국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체구였어요. 키는 170cm 정도 되어 보였고 정장도 화려하지 않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예상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죠. 25년간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만나봤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정확히 계산된 속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악력이었죠. 반갑습니다. 메이슨 대령님,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미국 측 협상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 측 수행단도 인상적이었어요. 국방부 차관, 군수본부장, 그리고 몇 명의 기술 전문가들이 동석했는데 모두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서 가져왔더군요. 미국 측 수석 협상관인 윌슨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바쁘신 중에도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협상으로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외교적 수사였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달랐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모두에게 좋다는 뜻이었거든요. 윌슨 준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직도 이 협상이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군이 보관 중인 탄약을 양도받는 것에 대해 한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미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역시 쉽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제 옆에 앉은 존슨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역시 가격의 힘이네요. 70% 할인이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진짜로 가격에만 관심이 있다면 좀 더 들떠 보일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윌슨 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2만 발을 2,700억 원에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시중 가격 대비 7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이죠. 파격적인 가격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불량률 60%인 탄약을 70% 할인이라니 이보다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신규 탄약 가격이 발당 200만 원인데 저희는 발당 52만 원에 제공하는 겁니다. 윌슨 준장이 계산기까지 꺼내서 설명했어요. 마치 정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격 조건은 매력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윌슨 준장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뭘 물어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이었죠. 탄약의 품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윌슨 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고 제 옆에 존슨 중령은 펜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윌슨 준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품질. 네, 물론 미군 기준에 맞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미군 기준에 맞게 보관되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불량률이 60%일 리 없겠죠. 윌슨 준장도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품질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윌슨 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질문이 나온 거죠. 품질 검사라고 하시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샘플 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절차라고요? 맞습니다. 2,700억 원짜리 거래에서 품질 검사는 당연한 절차예요.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한 절차가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었죠. 저는 그때 한국 측 수행단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모두가 한국 대통령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거든요. 반면 미국 측은 완전히 당황 상태였어요. 윌슨 준장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준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물론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52만 발 전체를 검사하기에는 시간이 전체 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한 검사면 충분해요. 한국 대통령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온 것 같았어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표본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윌슨 준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창고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체의 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면 26,000발이었어요. 제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6,000발을 검사하면 불량률이 고스란히 드러날 테니까요. 게다가 창고별로 무작위 추출이라는 조건까지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탄약만 골라서 보여줄 수도 없어지죠. 존슨 중령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네요. 5%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대표성을 가져요. 그는 통계학 전공이라 이런 수치에 민감했어요. 윌슨 준장이 시간을 끌려 했어요. 검사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 협의라는 건 결국 기준을 흐리거나 검사 범위를 줄여보자는 뜻이었어요. 미군 자체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게 아니니까요. 미군 자체 기준이라고요?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우리 기준으로도 불량률이 60%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참고로 저희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대동했습니다. 군수본부에서 20년 이상 탄약 품질 관리를 담당해온 분들이죠. 그때서야 저는 한국 측 수행단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류 정리 상태며 질문하는 방식이며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반면 우리 측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행정 관료들이고 실제 탄약 품질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저 정도였어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미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준장은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고 존슨 중령은 계속 펜을 돌리고 있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서류를 뒤적거리며 어떻게든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었죠. 사실 우리는 한국이 가격만 보고 덥석 물어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할인율이 워낙 매력적이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참고로 검사 결과에 따라 가격 재협상도 가능한 거죠? 가격 재협상이라고요? 이 말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죠. 윌슨 준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이 높다면 정상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 말이 나오자 미국 측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불량률이 60%라면 정상품은 40%인 약 21만 발입니다. 그것만 계산하면 1,080억 원이에요. 애초 제시가인 2,700억 원의 40%밖에 안 되죠. 게다가 불량품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진 요즘 31만 발의 불량, 탄약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만도 수백억 원이 들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존슨 중령이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령님, 이대로 가면 우리가 돈을 주고 탄약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윌슨 준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부정적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군이 관리해온 탄약이니까요. 미군이 관리해온 탄약이라고요? 바로 그 관리가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해둔 게 현실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다만 2,7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니까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다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했어요. 우리는 경솔했고 한국은 신중했던 거죠. 한국 대통령이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품질 검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이미 충분히 곤란한 상황인데 또 무슨 제안을 할 거냐는 불안감이 미국 측 전체를 감쌌습니다. 검사는 한미 양측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투명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동 검사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요. 불량률뿐만 아니라 보관 상태, 관리 실태까지 모든 게 공개되는 거죠. 윌슨 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공동 검사라니. 그건 좀 문제가 있나요? 투명한 검사가 양쪽 모두에게 유익할 텐데요.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투성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투명성을 위한 공동검사를 거부한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의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불량품을 팔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품질 검사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투명성을 무기로 우리를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것까지. 검사 일정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윌슨 준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라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을 벌어서 대책을 마련할 여유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관 중인 탄약을 검사하는 건데요. 한국 대통령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윌슨 준장이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에게 떠넘기려던 골칫거리였는데 어느새 우리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된 거죠. 협상이 끝나고 한국 측이 회의실을 나간 후 미국 측은 침통한 분위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량률이 그대로 드러나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협상 자체가 무리였어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묘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역사적인 하루였어.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상대하는 걸 봤거든.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한국 편을 들다니 이상하네. 한국 편을 든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2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치려던 우리가 잘못된 거고 그걸 정당한 절차로 막으려는 한국이 옳은 거죠.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검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1번 창고 앞에는 이미 한국 측 전문가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은 각종 측정 장비와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게 보였죠. 안녕하세요, 메이슨 대령님. 한국 측 검사단장인 박중령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군수본부에서 22년간 탄약 관리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박중령님, 일찍 오셨네요. 중요한 검사니까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반면 미국 측 검사관들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쪽 검사관 중 일부는 며칠 전에 급하게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들이었어요. 탄약 전문가가 부족했거든요. 오전 9시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중령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설명했어요. 각 창고마다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서 일정 비율로 샘플을 뽑겠습니다. 총 26,000발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26,000발이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정도면은 전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날 테니까요. 첫 번째 창고에 들어갔을 때 한국 측 전문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네요.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의 물기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들으니 저도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중령이 첫 번째 탄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상자 안의 탄약들은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는 포장재까지 부식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 검사관인 톰슨 소련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상태가 나쁜 구역이라 무작위 추출입니다. 특별한 구역은 없어요. 박중령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첫 번째 샘플 100발 중에서 68발이 불량으로 판정됐습니다. 68% 불량률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60%보다 더 높았습니다. 톰슨 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창고만 특별히 나쁜 거 아닐까요? 그럼 다음 창고도 확인해보죠. 이번 창고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플 100발 중 73발이 불량이었어요. 화약이 굳어버린 것, 탄피 부식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 심지어 습기로 인해 완전히 못쓰게 된 것까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말했어요. 이 탄약은 발사할 경우 총열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화약이 완전히 굳어서 불발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것은 부식이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요. 각각의 지적이 날카로웠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3번 창고, 4번 창고.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평균 불량률이 7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보다 10%나 더 높은 수치였죠. 점심시간 미국 측끼리만 따로 모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톰슨 소령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70% 불량률이면 정상품은 겨우 15만 6천 발이에요. 그럼 정상품만 계산하면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불량품 처리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오후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검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불량률이 71%입니다. 71%라고요?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71%면 정상품은 29%밖에 안 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탄약은 15만 발 정도라는 얘기네요. 빠른 계산이었어요. 즉석에서 정확한 수치를 뽑아낸 걸 보니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윌슨 준장이 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대통령님, 아직 모든 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창고는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지금까지의 표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국 대통령의 반문이 날카로웠어요. 윌슨 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2만 6천 발 표본은 전체 52만 발의 5%로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치였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만약 이 불량률이 맞다면 15만 발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15만 발이면 800억 원입니다. 애초 제시가 2,700억 원의 30%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불량품 37만 발을 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불량품 처리 비용도 고려해야겠네요. 한국 대통령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정확히 집어냈어요. 37만 발의 불량 탄약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박중령이 계산해서 답했습니다. 환경 규제를 고려하면 최소 50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500억 원이라고요? 그럼 정상품 800억 원에서 폐기 비용 500억 원을 빼면 실제로는 300억 원밖에 안 남아요. 애초 2,700억 원과 비교하면 9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윌슨 준장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대통령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극단적이라고 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71% 불량품을 정상가로 팔려고 하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윌슨 준장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한국 대통령이 제안을 내놓았어요. 불량탄은 우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정상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겠어요? 불량탄을 처리해준다고요? 단, 처리 비용은 정상품 대금에서 차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품 15만 발 가치 800억 원에서 불량품 처리비 500억 원을 빼면 300억 원이에요. 결국 한국이 300억 원을 주고 15만 발의 정상 탄약을 가져가겠다는 제안이었죠. 게다가 37만 발의 불량 탄약까지 처리해주겠다는 거예요. 윌슨 준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낮은 금액 아닙니까? 낮은 금액이라고요?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71% 불량품에 대해서도 돈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71%가 불량인 물건을 정상가로 팔겠다고 우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불량탄 처리는 미국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37만 발의 불량 탄약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운송비만도 수백억 원이 들 거고 환경 규제 때문에 폐기 비용도 한국보다 더 비쌀 거예요. 윌슨 준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시간을 좀 달라. 본국과 협의를 해봐야겠다. 물론이죠. 충분히 검토하세요. 한국 대통령이 여유롭게 답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동맹국이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물건을 받는 게 원칙이죠. 정당한 대가, 정당한 물건이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가 하려던 일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검사가 끝나고 미국 측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300억 원이면 완전히 손해예요.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검사 결과가 명확한데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 도중에 나와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25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동맹국이라고 봤죠. 하지만 오늘 뭘 봤습니까? 철저한 준비, 정확한 분석, 논리적인 제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게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한국 대통령의 협상 태도는 완벽했어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상대를 얕봤고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들킨 후에는 변명만 늘어났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완전히 당했어. 누구한테? 한국한테. 아니, 정확히는 정의한테 당한 거야. 아내가 의아해했어요. 정의? 우리가 잘못했어. 동맹을 속이려 했다가 역공을 당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내일 본국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올까요? 300억 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파기하고 더 큰 망신을 당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협상을 통해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동반자였습니다. 본국에서 급전이 왔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화상회의 연결하라. 새벽 2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워싱턴은 오후 시간이었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비상 소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국방부 차관, 군수 담당 차관보, 그리고 몇 명의 고위 장성들까지 참석했거든요. 차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이슨 대령, 상황을 설명해보라. 저는 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71% 불량률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상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고 불량품 처리까지 대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00억 원이라고? 차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애초 계획이 2,700억 원이었는데 300억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고요? 저는 속으로 반문했어요. 71% 불량품을 정상가로 팔려던 게 말이 됐나요? 군수 담당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준을 적용했고 양측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럼 한국 측 전문가들이 고의로 까다롭게 판정했을 가능성은? 고의로 까다롭게 판정했다고요? 저는 검사 현장을 직접 봤어요. 한국 측 전문가들의 판정은 정확했고 공정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게 문제였죠.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정 기준이 명확했고 우리 측 검사관들도 동의한 결과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메이슨 대령, 자네는 누구 편인가? 또 그 질문이 나왔어요. 25년간 미군에 복무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이번에는 답이 달랐어요. 저는 사실의 편입니다. 사실의 편이라고? 71%가 불량인 탄약을 정상품으로 파는 건 사기입니다.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관계없어요.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차관이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이슨 대령, 자네의 임무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개인적인 양심 노름을 할 때가 아니야. 양심 노름이라고요? 25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의 신뢰를 지키는 게 양심 노름인가요? 차관님,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를 잃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장기적인 건 정치인들이 판단할 일이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면 된다. 명령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뭡니까? 한국을 속이라는 명령인가요? 군수 담당 차관보가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사 샘플 수를 줄여서 재검사를 요청할 수는 없나? 한국 측에서 거부할 겁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충분한 샘플을 검사했거든요. 그럼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건 어떨까? 검사 기준을 완화하자고요? 이미 우리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것도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안전 기준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차관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어요. 메이슨, 어떻게든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매년 수천억 원씩 나가는 보관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든 성사시키라고요? 방법을 찾아봐라. 한국 측을 설득하든 조건을 조정하든. 설득이라는 건 결국 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년간 미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윌슨 준장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메이슨, 어젯밤 화상회의 내용은 들었겠지? 들었습니다. 그럼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준장님, 71% 불량품을 어떻게 정상품으로 팔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상부의 지시를 따르면 돼.
윌슨 준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메이슨, 자네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조직을 택할 것인가? 개인적 신념을 택할 것인가? 조직과 신념 중 하나를 택하라고요? 만약 신념을 택한다면 자네의 군 경력은 끝이라고 봐도 된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준장님, 저는 25년간 명예롭게 복무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명예라고? 윌슨 준장이 비웃었어요.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뭔가? 한국 편 들어주는 게 명예인가? 한국 편이 아니라 옳은 편입니다. 그 순간 면담실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톰슨 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한국 측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요구사항이라고요? 톰슨 소령이 문서를 건넸어요. 재검수를 요구합니다. 재검수라고요? 윌슨 준장이 문서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문서를 확인해 봤어요. 한국 측에서는 71% 불량률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요청한 거였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더 정확한 검사라고요. 이미 충분히 정확했는데 더 정밀하게 하면 불량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제3자 검사기관의 검증도 요청했습니다. 제3자 검사기관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없어져요. 윌슨 준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궁지로 모는 거 아닌가? 궁지에 몬다고요? 사실을 확인하자는 건데 그게 왜 궁지에 모는 일인가요? 한국 측의 진짜 의도가 뭘까? 톰슨 소령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량품을 팔려는 속셈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 거죠. 재검수 요구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정직하게 거래할 건지 끝까지 속임수를 쓸 건지 선택하라는 뜻이었죠.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톰슨 소령이 물었어요. 윌슨 준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재검수를 거부하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불량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시간을 벌어야겠다. 윌슨 준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재검수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라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불량품은 불량품인데. 그날 오후 미국 측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냥 300억 원 받고 끝내자. 안 돼. 너무 큰 손실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을 너무 얕봤나?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회의 도중에 나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물건을 받으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언론에서 이 협상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미군 보관 탄약 71% 불량 판정, 한국 미국의 정확한 검사 요구. 누군가 언론의 정보를 흘린 거였어요. 윌슨 준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누가 언론에 흘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나? 윌슨 준장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사실 저는 언론에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흘렸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어요.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됐으니까 더 이상 뒤에서 조작할 수 없게 된 거죠. 메이슨, 설마 자네가? 저는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구든 고마웠어요. 이제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으니까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동맹국에서 불량품을 팔려고 했다니. 다행히 정부가 제대로 검사했네. 이제 한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민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분노보다는 다행히 잘 막았다는 반응이 많았죠. 반면 미국 언론은 어떨까요? 한국과의 군수 거래 차질, 동맹국 간 신뢰 문제 대두.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신뢰 문제로 프레임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신뢰 문제는 뭡니까? 불량품을 팔려던 미국이 문제인지, 정당한 검사를 요구한 한국이 문제인지는 명확하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된 거예요. 윌슨 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 완전히 공론화됐어. 끝났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한국 대통령 직속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재검수 일정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독립검사기관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벌써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 앞에서는 아무도 버틸 수 없거든요. 재검수 당일 독립검사기관인 국제품질인증원 IQC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3명의 검사관들은 그야말로 철저했어요. 각종 정밀 측정 장비를 가져왔고 검사 프로토콜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IQC 수석 검사관인 윌러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3일간 정밀 재검수를 실시합니다. 화학적 분석, 물리적 내구성 테스트, 안전성 평가까지 모든 항목을 재점검하겠습니다. 화학적 분석까지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화약 성분 변화까지 다 드러나게 돼요. 습기로 인한 변질,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모든 게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윌슨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사님,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뢰인의 요청입니다. 완벽한 분석을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의뢰인이라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검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탄약 품질만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를 남기려는 거였죠. 첫 번째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밀러 박사가 화약 성분을 분석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화약 수분 함량이 안전 기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3배라고요? 일반적으로 3% 이하여야 하는데 이건 9.7%네요. 9.7%면 발사할 때 불발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한국 측 전문가인 박중령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 수분 함량이면 총열 내부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완전 연소라고요? 그럼 총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죠. 미국 측 검사관인 톰슨 소련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 창고만 특별히 습도가 높았나 봅니다. 그럼 다른 창고들도 확인해보죠. 이번 창고에서는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수분 함량 12.3%입니다. 12.3%라고요?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탄약이 아니라 위험물질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위험물질이라니요? 우리가 한국에 팔려던 건 탄약이 아니라 위험물질이었다는 말인가요? 3번 창고 검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피 부식이 심각합니다. 일부는 구멍까지 뚫려 있네요. 구멍이 뚫렸다고요? 밀러 박사가 현미경으로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부식이면 장전 자체가 위험합니다. 총기 내부에서 탄피가 파열될 수 있어요. 탄피 파열이면 사용자가 다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한국 측에서 온 안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탄약을 군인들이 사용한다면 아군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아군 피해라고요? 맞습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다칠 수 있어요. 오후 검사에서는 폭발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몇 발을 시험해봤어요. 10발 중 6발이 불발입니다. 70% 불발률이었어요. 나머지 3발도 정상 위력의 60%밖에 나오지 않네요. 60% 위력이라고요? 그럼 실제 전투에서는 거의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한국 측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미군에서는 이런 상태의 탄약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하냐고요? 톰슨 소령이 당황해서 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보관용입니다. 보관용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탄약을 팔려던 거 아닙니까? 밀러 박사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탄약들의 실제 사용 가능률은 15% 미만입니다.
15% 미만이라고요? 그럼 52만 발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8만 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윌슨 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사님, 그건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닙니까? 가혹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첫날 검사 결과를 종합하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75%가 완전 폐기 대상이라고요? 이전 검사에서 71% 불량이라고 했는데 정밀 검사를 하니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미국 측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5%면 실제 가치는 400억 원도 안 돼요. 게다가 75%를 폐기해야 하니 처리 비용이.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어요. 윌슨 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의 제기라고요? 독립검사기관의 결과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통할까요? IQC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에요. 미국도 여러 차례 그들의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추가 제안이 왔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조건이라고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내용이었어요. 실제 사용 가능한 7만 8천 발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7만 8천 발이면 400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44만 2천 발은 무상으로 인수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인수한다고요? 단, 향후 미군 탄약 관리 시스템 개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 시스템 개선 참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미군 탄약 관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거죠. 윌슨 준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내정 간섭이라고요?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동맹국 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은 그냥 받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었죠.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이번 거래를 완전히 취소하겠습니다. 완전히 취소라고요? 그렇게 되면 52만 발의 탄약은 그대로 미군이 떠안게 돼요. 매년 수천억 원의 보관비는 계속 나가고 언젠가는 전부 폐기해야 하죠. 게다가 이 일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군의 신뢰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24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본국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라. 결국 항복한 거였어요. 400억 원을 받고 44만 2천 발은 무상으로 넘기고 앞으로 한국의 감시를 받겠다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굴욕적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군 탄약 거래 조건 대폭 수정, 한국 75% 불량품 무상 처리 합의, 동맹국 간 투명성 협약 체결.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언론은 정부의 철저한 검증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 언론은 동맹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사실상 굴복했다는 게 명백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배신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거든요. 윌슨 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메이슨, 이제 끝났다. 끝났다고요? 이번 일로 자네의 승진은 물 건너갔고 조기 전역도 각오해야 할 거야. 조기 전역이라고요? 하지만 자네는 만족하겠지. 자네의 양심을 지켰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명예를 지켰으니까요. 그 순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메이슨 대령에게 감사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표창을요? 이번 협상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적어도 한국은 제가 한 일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조용한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받았어요. 정직한 군인의 양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동맹이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속이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가 진정한 동맹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가장 자랑스러운 하루를 보냈어. 정말? 응. 마침내 오른편에 서게 됐거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보상해줬어요. 비록 승진은 물 건너갔지만 제가 얻은 건 더 소중했어요. 양심의 평안이었거든요. 한국의 최후 통첩을 받은 후 미국 내부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안보실까지 가세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새벽 3시였지만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후였죠. 화면에 나타난 얼굴들을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높은 차원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참석했거든요.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우리가 2,700억 원에 팔려던 것을 400억 원에 팔게 됐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넘긴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윌슨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게다가 앞으로 우리 탄약 관리에 한국이 개입한다고? 관리 시스템 개선에 공동 참여한다는 조건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굴욕이다. 완전한 굴욕이야. 굴욕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속으로 반문했어요. 75% 불량품을 정상가로 팔려던 게 굴욕이 아니었나요?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다른 동맹국들도요?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구매한 미군 장비에 대해서도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컸어요. 한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체의 신뢰성 문제가 된 거였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현실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조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52만 발을 계속 보관해야 하고 매년 수천억 원이 나갑니다. 언젠가는 전부 폐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게다가 국제적 망신은 더 커질 거고요. 현실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였죠.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방법은 없나? 다른 군사협력 사업과 연계해서 말이야. 압박이라고요?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한국이 이번 일로 도덕적 우위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압박하면 더 큰 비판을 받을 뿐이에요. 도덕적 우위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실을 밝혀냈어요. 반면 우리는 불량품을 팔려다 들킨 상황이죠. 화상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관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직접 협상해보자. 조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지. 마지막 협상이라고요? 그 임무가 저에게 떨어졌어요. 메이슨, 자네가 가서 한국 측과 협상해봐. 어떤 조건으로요?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라. 관리 시스템 개입은 막아야 한다. 관리 시스템 개입을 막으라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모든 카드가 드러난 상황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마지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이번에도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죠. 메이슨 대령님, 미국의 최종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조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조정 말입니까? 관리 시스템 개선 참여 부분을 축소할 수 있을까요?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축소라고 하시면 한국의 참여를 자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문 수준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 측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긴 정적 후에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슨 대령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75%가 불량품인 탄약을 정상가로 팔려고 하셨고 그게 들통났습니다. 이제 와서 조건을 바꾸자고 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400억 원을 주고 7만 8천 발을 사고
44만 2천 발은 무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무상으로 처리해준다고요? 처리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1조 원을 한국이 부담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큰 양보를 한 건지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의 참여를 제안하자고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대령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진정한 동맹이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협력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의 조건이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한국 측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측 협상관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메이슨,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25년간 한국과 함께 일했는데 이런 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대령님,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일에서 대령님의 양심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심적인 행동이라고요? 처음부터 이 거래를 반대하셨고 검사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임하셨어요. 한국 대통령이 제 행동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기에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가 한 일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죠. 협상이 끝난 후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메이슨, 자네는 완전히 선을 넘었어. 이제 정말 끝났다. 군 생활도 끝이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조용한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투명하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투명하게 협력하는 관계라고요? 앞으로 한미 양국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비로소 이번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역사를 목격했어. 어떤 역사?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는 순간을. 2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이슨 대령, 본국에서 특별 임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특별 임무라고요? 한미 군사협력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하네요.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본국에서도 이번 일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저는 그 임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25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어요.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맞습니다. 속이고 속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의 시작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옳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임무도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고 우리의 관계도 바뀌었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양심의 평안 속에서 말이죠. 최종 서명식 당일 저는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이 길고 험난했던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25년 군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미국 측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한국 측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윌슨 준장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메이슨, 마지막까지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반전이라고요? 이미 모든 게 결정났는데 무슨 반전이 있겠어요? 75% 불량률, 독립기관 검증, 국제적 공론화까지. 더 이상 변할 게 없었죠. 없을 겁니다, 준장님. 그럼 정말 400억 원에 팔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넘기는 거네. 그렇습니다. 윌슨 준장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어요. 애초 계획대로라면 2,700억 원을 받고 골칫거리를 넘겨야 했는데 이제는 400억 원만 받고 오히려 큰 은혜를 입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10시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차분하고 단호했다면 오늘은 뭔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표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로 이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마디였어요. 지난 몇 주간 양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결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혹시 또 다른 조건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미국 측을 엄습했죠. 한국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이라고요? 바로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신뢰의 중요성이라고요? 동맹국 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어요. 만약 처음부터 투명하게 불량률이 높으니 그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하자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투명하게 했다면요? 우리는 기꺼이 협력했을 겁니다. 40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말이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거라고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불량품을 정상가로 팔려고 하셨습니다. 동맹을 속이려 하신 거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이 불신의 대가라는 뜻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정직했다면 우리는 1,500억 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했을 겁니다. 1,500억 원이라고요? 윌슨 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400억 원과 1,500억 원의 차이는 1,100억 원이었거든요. 불신의 대가가 1,100억 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거든요. 그 말이 미국 측 관계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한국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라고요?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메이슨 대령의 양심적 행동에 감명받았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령은 처음부터 이 거래를 반대하셨고 검사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임하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제 행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협상에서는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미국과의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한국 대통령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조건을 수정한다고요? 미국 측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400억 원이 아니라 1,200억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1,200억 원이라고요? 윌슨 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앞으로 모든 한미 간 군수 협력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게요? 그리고 메이슨 대령이 이 투명성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총괄하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령은 이미 양심과 원칙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감독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저를 완전히 신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미국 측이 수용할지 안 할지 묻는 거였어요. 윌슨 준장이 급하게 계산했어요. 4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800억 원이 증가한 거였어요.
게다가 44만 발 처리 비용 1조 원도 한국이 부담해 주겠다는 거였죠. 수용하겠습니다. 윌슨 준장이 즉석에서 답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감이 감사함으로, 굴욕감이 감동으로 바뀌었죠.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을 키워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준다고요? 미국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굴복시키려던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려던 거였죠. 75% 불량률을 밝혀낸 것도, 재검수를 요구한 것도 모든 게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을 완화해 준 것은 미국이 변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었죠. 서명식이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대령님, 앞으로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라고요? 투명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 내부의 저항도 클 거고 한국에서도 의심의 시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동맹을 위해서 말이죠. 진정한 동맹을 위해서라고요? 대령님이 아니면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양측의 신뢰를 모두 얻은 유일한 분이거든요. 양측의 신뢰를 얻었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번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한국 측에서 작은 축하 만찬을 열어줬어요. 팍중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메이슨 대령님,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용기라고요? 조직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 당신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제가 한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저는 그 용기를 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어.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나를 완전히 신뢰해 주셨어. 그리고 새로운 임무까지 맡겨주셨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25년간 쌓아온 명예를 지켜낸 거잖아. 명예를 지켜냈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25년간 쌓아온 명예를 지켜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명예까지 얻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25년 전 한국에 왔을 때의 젊은 중이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편견도, 미군이 항상 옳다는 오만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관계. 그게 바로 진정한 동맹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군수협력 투명성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말이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양심을 지켜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양쪽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이고 속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협상 타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미군 불량품 거래 막아내며 동맹 재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BBC는 작은 나라의 큰 승리, 한국이 보여준 원칙의 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협상력,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기준점, 우리도 한국처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을까? 일본까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제뉴스에서 주목받는 일이 드물었어요. 있어도 북한 관련이거나 경제 위기 같은 부정적인 소식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독일에서 미군 장비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더 투명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거였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수품 도입에 독립검사기관을 참여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이 만든 선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미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글로벌 군수협력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델 사업으로 우리의 한미 투명성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저는 갑자기 국제적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거였어요.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유럽연합 군사위원회 대표단이었어요. 메이슨 대령님의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만든 투명성 모델을 유럽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유럽에서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번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군사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저는 그 현장의 증인이었습니다. 3개월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국제군사협력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조 연설을 요청해왔습니다. 메이슨 대령님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니까 직접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에게 기조 연설을요? 25년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큰 무대에 설 기회는 없었어요. 포럼 당일 서울 코엑스 대회 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30개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전 세계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25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 장교입니다. 제 첫 마디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탄약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1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 이 거래를 반대했던 이유부터 내부 압력에 굴복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원칙적 자세에 감동받았던 순간까지.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동맹국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신뢰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제 말에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은 미국의 실수를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동맹국의 모습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걸요. 포럼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대령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대표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에서 특별 만찬을 열어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메이슨 대령님의 연설을 들으며 이번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건 단순한 거래 성공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라고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원칙의 논리로, 위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맺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상호 존중의 관계라고요? 그 중심에 대령님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제 양심이라고요? 만약 대령님이 조직의 압력에 굴복하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엔에서 국제 군사협력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바로 우리가 만든 한미 투명성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 표준이 된 거였거든요. 1년 후 저의 군 복무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석좌 교수로 초빙하겠다는 거였어요. 대령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외교관들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2의 조국이 되었으니까요. 저녁식 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셨어요.
메이슨 대령님, 당신은 한미동맹사에 영원히 기억될 뿐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원칙이 새로운 동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출발점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25년 군 생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계급을 올리고 훈장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역사에 작은 기여라도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강의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관계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에서 강한 나라가 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은 이미 강한 나라였어요.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번 일로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25년 전 처음 이 강을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도시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오만했던 미군 장교에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교육자가 되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훌륭했어. 오늘도 학생들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전해줬거든. 아내가 웃으며 말해요. 당신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이 나라가 보여준 원칙과 품격을, 그리고 관용과 지혜를 사랑합니다. 25년 전 젊은 중이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노교수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원칙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나라라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52만 발의 탄약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전 세계 군사협력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였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옳은 편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